그래서 이제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그래서 이제 그 유물론과 관념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물론부터 보겠어요. 그래서 물질이죠, 물질. 물질은 무엇이냐? 우주와 우주를 채우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물질. 모든 거 다 포함되죠. 그런데 우주는 대우주와 소우주가 있습니다. 대우주는 확장하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우주까지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대우주가 끝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무한대의 대우주고 나로부터 쪼개지는 무한소의 소우주도 있죠. 그죠? 그래서 나를 계속 쪼개면은 분자가 되고 분자를 원자가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물질의 최소 단위를 계속 쪼개는데 우리는 아직 그걸 쪼개질 못했어요. 미립자도 또 쪼갤 수가 있겠죠. 어떤 미립자라는 게 존재한다면 우리가 그 엄청난 성능의 현미경이 있다면 또 그 미립자를 쪼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대우주, 커가는 확대하는 우주도 있지만 이 작아지는 소우주도 있죠. 그래서 다 이게 무한대 무한소죠. 그래서 무궁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우주를 담을 수가 없겠죠. 만약에 우주를 담을 수 있다면 우주를 담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는 담을 수가 없다. 무궁과 무한이 차이점. 무궁은 시작과 끝이 없는 지구처럼 둥근 거죠. 그렇지만 무한은 아니다. 공 보잖아요, 공. 공을 보게 되면은 시작과 끝이 없죠. 계속 가게 되는데 다람쥐가 공을 굴리면 계속 굴리겠죠. 그렇지만 공은 뭐 야구공이나 축구공 얻어 담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무한대로 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물질의 존재 형태는 이제 고체, 액체, 기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원자가 물질의 최소 단위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계속 쪼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고 혹은 감각 가지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인간의 감각으로. 박쥐가 인식하는 소리와 돌고래가 인식하는 소리와 우리가 인식하는 소리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감각을 통해서 이러한 물질들을 시각이다 그러면 촬영이 되는 거죠. 청각이다 하면 듣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객관적 실제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의 종류에는 이제 무수하게 많겠고 생물의 경우에는 신진대사를 하죠. 먹고 싸는 거. 모든 물질은 물질대사를 하죠. 자, 모든 물질은 물질대사라고 물질 중에 생명체는 신진대사랍니다. 신진대사는 물질대사의 일부입니다. 근데 생명체가 죽으면은 유기물이 됐다가 무기물로 되죠. 그래서 이 신진대사는 물질대사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과 물질의 관계를 보는데 이거는 현대의학이나 현대심리학에서 이미 다 된 거죠. 그래서 의식은 고등생명체인 두뇌의 기능이라는 건 이미 입증이 됐어요. 어떻게 입증됐냐면은 그래서 쥐를 잡아가지고 쥐의 뇌의 어떤 특정 부분을 손상을 시키면 뇌가 손상된 부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쥐가 운동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어떨 때는 쥐가 사고하는 기능을 상실합니다. 인간의 경우에 뇌가 어떤 특정한 부분이죠. 그 부분에 손상을 입으면은 정신적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특정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분이 우울증이 되게 심한데 그분은 집안 내력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뇌에 문제가 있었고 아버지도 뇌 수술하고 이분도 뇌 수술해서 집안에 가족들이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근데 그분은 돈도 있고 뭐
가정사도 그렇고 전혀 뭐 물질적으로 우울할 게 없어.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나한테 우울하다고 하소연하면 너는 네 삶이 우울한 거니 생각이 우울한 거니 하면은 맞다고, 생각이 우울한 거라는 거죠. 삶이 우울한 게 아니라 생각이 우울한. 왜? 뇌의 그 우울에 관련된 물질이죠. 그 물질 부분이 손상이 입었기 때문에. 혹은 호르몬이죠.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호르몬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연예인이 자살이 많은 거는 밤에 많이 촬영을 하고 낮에 이 잠을 못 잔다는 거죠. 그리고 햇빛을 못 받는다는 거죠. 이와 같이 어떤 물질이나 호르몬이 인간의 의식을 지배한다는 게 이미 과학적으로, 이건 이제 더 이상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의식은 물질, 두뇌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은 물질의 기능이다. 그래서 물질이 먼저 생겼다는 거예요. 1차적이다. 물질이 먼저 선차적이다. 물질이 먼저 생기고, 그로부터 물질의 기능인 의식과 정신이 생겼다. 2차적이다. 후차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과 의식의 관계는 물질이 선차적이다. 그래서 물질이 의식을 규정한다. 이 규정한다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 결정한다는 말이 하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결정이라는 것보다는 그 의식의 기원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질이 선차적이다. 이걸 보통 철학적에서 이제 규정한다를 말했어요. 결정이 아닙니다. 결정이 아니라 규정한다. 그래서 사람이 죽거나 잠자거나 약물에 중독돼서 의식이 없더라도 두뇌는 존재하죠. 세계도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의식과 두뇌, 의식과 세계, 그죠? 두뇌와 세계는 의식에 독립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물질은 의식과 독립하여서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게 돼 있고, 인간의 뇌의 부분에서 이제 그 과학에 다 밝혀졌는데, 인지 기능과 관련된 뇌의 부분은 두뇌 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고로 인한 뇌의 손상에 따라서 뇌의 특정한 부분이 손상되면 특정한 인지 기능이 장애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치매, 옛날에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을 규명이 안 되는데 다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특정 부분에 손상을 줄 때 어떤 부분에 뇌가 이상이 생기는, 이제 의식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됐습니다. 예. 심지어 얼마 전에 중국에서는 사람의 그 뇌에다가 그 칩을,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는 칩을 집어넣어서 뇌에 칩을 집어넣어가지고 마비된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실험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확실히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질이 있고, 그러면 그 물질은 존재하는데 그 물질은 어떻게 있냐? 항상 운동한다는 거죠. 물질의 운동성. 물질은 몇 가지 본질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물질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죠, 차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공기나 이런 것도, 산소도 공간을 차지하고, 또 시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은 공간과 시간을 차지하면서 운동하고 있다. 기체의 경우에는 수증기죠. 물 기체 수증기의 경우에는 분자 간의 운동이 되게 활발하죠. 분자와 분자 사이 멀리 떨어져 있고, 고체의 경우에는 분자와 분자 간의, 얼음의 경우에는 아주 가까이 붙어 있지만 진동의 형태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집의 천장을 보면, 천장에 만약에 페인트로 칠해졌으면 눈에 안 보이지만 페인트 가루가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붕괴하고 있다는 거죠. 닳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항상 운동한다. 물질의 운동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진리가 없다는 사람들한테 물질은 항상 운동한다를 틀리다는 걸 입증해보라는 거예요. 물질은 항상 운동한다. 이거는 영원한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영원한 진리는 분명히, 최소한 물질은 운동한다는 게 영원한 진리예요.
그걸 틀렸다고 하는 걸 증명하면 그 사람은 아마 노벨상을 받을 겁니다. 그걸 틀렸다고 증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자, 시간과 공간의 특징을 봐야 되는데 시간과 공간은 우리의 의식의 밖에 존재하는 거죠. 물질이 존재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공간. 시간은 어떻게 흐르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로 한 방향으로 직선이죠. 역진할 수 없습니다. 뭐 타임머신을 만들어 가지고 과거로 돌아간다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시간이라는 거는 직선이에요. 직선. 시간은 직선, 화살표, 1차원이라는 겁니다. 공간은 어떻습니까? 점이 있고 점이 모여서 직선이 되죠. 그래서 직선과 직선이 두 개가 모이면은 어때요? 도형, 평면이 되고 세 개가 모이면 공간 3차원이 되죠. 그래서 물질은 공간의 3차원이죠. 공간, 가로, 세로, 높이 주사위 정육각형을 생각하면 돼요. 3차원. 공간은 3차원, 시간은 1차원. 그래서 물질은 공간의 3차원과 시간의 1차원, 즉 4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물질에게 있어서 공간을 배제한 물질이라는 거는 관념성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배제한 물질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날아가는 화살이 멈춰있다는 제 눈의 역설이 있는데 날아가는 화살을 어느 특정 시점에는 멈춰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어느 특정 시점, 아주 짧은 시점. 근데 그렇지 않죠. 아주 짧은 시점에도 그 화살은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세하게 앞으로 전진하고 있겠죠. 그래서 날아가는 화살은 항상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게 공간과 시간을 배제할 수 없다. 물질은 항상 시간과 공간을 결합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물질의 속성이다. 특징이다. 물질의 속성이다. 물질은 3차원의 공간과 1차원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물질이라는 개념에 본질적으로 따르는 속성이다. 속성이라는 말은 되게 중요해요. 개념과 속성이 있는데요. 어떤 개념이 되려면, 물질이라는 개념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닌이 그 제국주의론에서 제국주의라면 5가지 표지를 말했잖아요. 그래서 제국주의라는 개념이 성립되려면 5가지 표지, 5가지 속성이 있어야 돼요. 상품 수출, 자본 수출, 금융 자본의 우세, 세계 시장의 분할, 정치적인 지배, 타국에 대한 이 5가지 요소가 있어야지만 제국주의라는 개념이 되는 것처럼 물질이 되려면 시간, 공간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그 내부 자체에서 외부적으로지만 내부 자체에서도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또 상대성이죠. 우리 표면에 있지만 우리가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없죠. 물질은 영원히 운동한다. 이게 절대적 진리예요.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회의론자들이 있죠. 회의론자들. 그리고 괴테의 파우스트가 악마한테 영혼을 팔죠. 절대적인 진리. 자기가 아무리 공부해봐도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쳐준다면 나의 영혼을 너한테 팔겠다.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한다. 뭐냐? 물질은 영원히 운동한다. 이게 물질이 영원히 운동한다는 게 너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 같지만 되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물질은 영원히 운동하고 변화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도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는 변화하는데 자본주의는 물질은 계속 변화, 사회도 변화하는데 자본주의도 변화해요. 왜?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자본제, 그 다음에 사회주의로.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되게 혁명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도 변하지만 사람 자체도 변하고 사회도 변한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동은 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도 가져오죠.
광합성에 의해서 무기물이 유기물로 전화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물질의 운동성이라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물질의 운동성 하나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물질의 운동은 영원하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되게 혁명적인 세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이 더러운 자본주의는 이제 변한다는 거예요. 항상 변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운동을 해서 변화돼서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자본주의와 다른 자본주의로 끊임없이 자본주의가 살아남으면 적응의 방식으로 갈 거고 살아나지 못하면 사회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주관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구가 도냐 아니면 뭐 태양이 도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고대에서는 이제 지구가 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태양이 돈다고 주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주장이 있었죠. 그런데 기독교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낙원, 지상 낙원을 지구에다 만든 거죠. 아담과 이브.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있는 지상 낙원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돈다. 라는 주장만 살려주고 나머지 주장은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었는데, 그죠? 천동설은 이단으로 치고, 자 그렇게 돼서 이러한 것들이 또 천당과 지옥이죠. 천당과 지옥이라는 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거, 지구가 평평하기 때문에 바다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다. 수평선 끝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항해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달 날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겠죠. 달 날아가면은 달도 가고 화성도 가게 되면 우주에 관한 끝없는 질문이 이어지고 신에 대한 그 회의가 생기겠죠. 그래서 과학의 발전을 바로 이러한 종교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종교 교리에 따라서 과학을 취사 선택해왔다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도 항상 운동하고 있습니다. 팽창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균형 상태죠. 우주가. 왜냐하면 균형되지 않으면 서로 충돌할 테니까. 일반적으로는 균형 상태인데 어느 작은 순간에 그 균형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유성 같은 거 나타나서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죠. 이런 물체들이 새로운 항성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그래서 우주 자체도 변하고 있다, 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블랙홀 이런 것들. 이 블랙홀이 이제 질량이 엄청나게 무거운 건데 나중에 이제 그 우주 기원설에 보면은 고대 철학에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아테네에서 태초에 이 먼지 덩어리가 있었는데 회오리가 불어가지고 그 먼지가 회오리 치면서 무거운 것이 가운데로 가고 가벼운 것은 뒤로 가서 그래서 이 흙 고체죠. 천체가 생겼다. 빅뱅설하고 비슷한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들이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과학적인 뭐 만원경이나 이런 걸 빌리지 않고 순전히 논리적 사고로서 그런 것들을 이 얘기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법칙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만 알고 있었죠. 형태는 달리하지만 질량은 보존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질량이 붕괴될 수가 있죠. 우라륨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있지 않습니까? 탄소 반감기.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 일종의 그 1차적 기계론적인 세계관이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이제 물리학적 세계관인데 과학이 발전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 즉 기계론적 세계관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은 상태의 변화를 하지만 상태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 질량은 항상 같은 값을 가진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질량이 사라지는 물질이 발견됐죠. 반감기가 있는 거. 우라륨 이런 거잖아요. 우라륨, 반감기. 핵반응의 경우에 그죠? 원자가 붕괴해서 질량이 사라지죠. 전자나 양전자가 광자를 생산해서 질량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질량이 변화될 때는 에너지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질량이 줄어들거나 붕괴될 때, 원자가 붕괴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예요. 천천히 방출하면 핵발전소가 되는 거고, 빨리 방출하면은 핵폭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상충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차원을 달리 한다는 거예요. 에너지 변화가 없는 조건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되죠. 그렇지만 에너지를 변수로 집어냈을 때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됩니다. 뉴턴의 세계관과 아인슈타인의 세계관이 서로 틀린 게 아니죠. 차원이 다른 얘기다. 차원이 다른 얘기.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의 운동성이라는 것이 질량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그런 뜻은 아닌 거죠. 질량과 에너지. 모르죠. 이제 앞으로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보다 더 높은 법칙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 나머지 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되면 무슨 법칙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런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어떤 법칙이 보면은 법칙이 적용되는 차원이 다를 뿐이지 질량 보존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상충되지 않는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하고 어떠한 조건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이제 봤고요. 이번에는 유물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물론의 종류. 첫 번째는 이제 기계적 유물론이에요. 기계적 유물론. 그러니까 기계적 유물론은 기계. 네. 첫 번째, 동일주의에서는 기계적 유물론에서는 정신의 작용을 두뇌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이죠. 사랑에 빠지는 것을 어떤 뇌의 어떤 호르몬의 분비와 동일하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인간의 문화나 정신에 관한 부분을 오로지 과학으로만 설명하는 겁니다. 과학으로만. 이게 기계적 유물론이에요. 그 다음에 기능주의에서는 정신적 과정이 두뇌에 의존하지만 둘을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거는 이러한 분비 자체가 아니라 그 분비로 일어나는 어떠한 기능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기능, 물질에, 그러니까 동일주의에서는 어떤 사람의 정신 상태를 물질과 동일하게 보는 거고, 기능주의에서는 사람의 정신 상태를 그 물질의 어떤 기능이라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산주의에서는 사람의 정신적 과정을 모두 다 계산으로 수리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인공지능을 컴퓨터처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식이 물질로서부터 나왔지만, 의식이 물질로부터 나왔죠. 그렇지만 물질과 의식이 똑같은 건 아니죠. 물질이 의식으로부터 나왔지만 물질과 의식이 똑같은 건 아니다. 그 의식이 물질에 대해서 작용할 수가 있죠. 물질에 대해서 작용할 수가 있다. 의식이. 사람의 생각이, 내가 자살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를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의 생명 자체를, 자기를 파괴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의식이 자기를 낳은 물질을 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과 물질이 동일하지도 않고 의식이 물질에 항상 지배당한 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그 양자의 변증법적 관계를 무시하고 기계적 관계로, 즉 의식을 물질에 완전히 종속시키는 이런. 지금 인공지능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깔아서 로봇챗인가 뭔가 그걸 하고 있는데,
얘가 지식을 합성을 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물어보면은 감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못해요. 바로 답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또 자기가 축적해가지고 하나의 데이터로 한 다음에 그 데이터와 데이터를 결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처럼 새로운 감정이나 새로운 지식을 주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은 기존의 데이터를 결합을 하는 거고 감성적인 부분을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적 유물론인데요. 이거는 포이에르 바하에 의해서 주장됐습니다. 우리가 이 인간적 유물론을 하는 이유는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과 비교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이에르 바하의 유물론은 뭐냐면, 인간적 유물론은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사람을 역사적 존재와 사회적 존재로 보지 않고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겁니다. 막스의 유물론은 사적 유물론은 인간관계에 관한 유물론이라고 보면 돼요. 즉 사회, 인간관계가 뭐예요? 사회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국가, 계급 이런 사회관계, 인간관계, 역사에 관한 유물론이고 호이에르가 말한 거는 인간관계가 없어요. 그냥 인간 자체 하나의 개인이에요. 개인적 관점에 자연적 관점의 하나의 인간, 개체에 관한 유물론. 이게 인간적 유물론이에요. 근데 이 인간적 유물론이 의미가 있는 거는 해겔의 관념론을 극복을 하고 인간 중심 사고를 포이에르바가 이끌어놨다는데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막스는 그래서 이러한 인간 개인적 관점의 유물론이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관점의 유물론으로, 사적 유물론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막스가 사적 유물론을 한 건 갑자기 막스가 발명한 게 아니라 이러한 선배들의 이론들을 잘 학습하고 비판을 해서 거기다가 숟가락 하나 더 얹어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제안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자연 물질이죠. 맞죠? 인간도 물질의 일부분이잖아요. 인간의 신체는 자연 물질 맞습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죠. 맞아요. 그래서 정신, 인간의 의식은 뇌의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신체의 기능이야. 신체의 기능이라고. 그래서 포이에르 바하는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죠. 오감. 5가지 그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인간은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주는 지식과 판단이죠. 이성 역할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감각과 이성의 결합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감각적이다는 건 유물론이고 이성의 결합이라는 것은 변증법적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인간은 여러분 인간을 본 적 있습니까? 인간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홍길동이나 윤석열이지 인간 자체를 우리는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양한 구체적인 인간들의 하나의 추상적인 거지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여러분이 본 적 있나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여러분이 보는 거는 가랑비, 이슬비, 소나기, 장대비 이런 구체적인 비지 비라는 거를 여러분이 본 적 없어요. 개라는 것도 여러분이 본 적 없어요. 여러분이 보는 거는 치아와나 세퍼트나 이런 거지. 무슨 말 하냐면 우리는 개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개념이 아니라 그 개념의 사례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추상과 구체라고 하는데 우리는 구체만 볼 수 있고 추상을 볼 수가 없어요. 추상적 인간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현실에 존재하는 인간은 홍길동, 갑돌이처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그 사람은 오감을 지고 있는 감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 감각을 통해서 어떤 판단과 감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자 홍길동이나 윤석열하고 다 다른 거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는 공통성이 있는 거죠. 즉 신체의 유사성, 포유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두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이나 홍길동이나 호모사피엔스로서 공통적인 것, 신체적 특징이 가지고 있고 사회적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언어적 특징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체적 보편성, 두뇌의 보편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유,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나라마다 다르지만 언어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유 방식이 언어로 된다. 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결이 되는데 각각의 다른 인간들은 그 공통성으로 연결돼요. 뭘로 연결된다? 신체의 유사성 그리고 언어를 가지고 있는 언어의 유사성. 그래서 신체뿐만 아니라 언어는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인간의 공동적인 것, 인간을 연결해주는 끈이라는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을 있잖아요. 사람과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국가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계급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인만 얘기하는 여기서 지금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신체의 유사성과 언어의 유사성입니다. 자, 현실에서는 구체적인 개별자만 존재하지 유적인 인간은 존재한다 그랬죠.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적 존재, 호모사피엔스라는 존재에서 우리는 동일하죠. 인간으로서의 특징들, 신체의 유사성, 언어의 사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별적인 존재와 유적 존재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이고 유적 존재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는 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성질이 더러운 윤석열을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에는 인간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죠.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두뇌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어느 누구더라도 하나의 개체에는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개별성과 공통성,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이러한 보편성으로 인해서 인간과 인간은 서로 통일되고 조화롭고 하나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 포에르바라가 말하는 철학의 목적은 우리가 이름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인간처럼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호모사피엔스라는 유적 존재에 대한 그런 부분을 깨달아서 서로 공통적인 것. 너와 나는 1%의 차이도 안 난다. 인간으로서 이러한 공통적인 것. 그래서 그런 공통성에 기반해서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 그게 해방이라고 생각하는 거,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에르바의 해방은 뭐냐면은 인간의 공통성에 근거한 연대성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게 포에르바의 해방이야. 막스는 어때요? 계급 해방. 이 사람은 인간 개인을 얘기하는 사회적인 거, 국가적인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적 유물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복권시키고,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자기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을 사랑해야 된다. 자기와 자연이 같이 동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연을 소비 대상으로 여기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참된 공동체는 인간과 인간의 공동체는 사실은 우주 공동체, 자연 공동체에서. 그죠? 다른 종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 다른 생명체도 자연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은 뭐냐? 신은. 포에르바라는 신은 인간의 완전성, 그러니까 보편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완전성. 자, 우리의 개인은 죽죠. 홍길동도 죽고 윤석열은 죽어요. 근데 인간 자체는 안 죽죠. 호모사피엔스는 몇백만 년 동안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는데
내 자식, 내 손자는 계속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별의 한계, 즉 죽음이죠. 개체는 죽는데 종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종적인 것들, 즉 인간의 추상성을 죽지 않는 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 개념, 이 신이라는 거는 죽는 개체와 영생하는 종, 인류로서의 것, 이거죠. 그래서 실은 이게 개체와 종, 죽는 개체와 영원히 사는 그 종, 호모사피엔스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같은 인간인데, 종교에서는 호모사피엔스, 영원히 사는 종을 신으로 만들면서 보편성과 개별성을 서로 대립시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유전자를 계속 영원히 생산해서 영원하죠. 그래서 영원히 생산되는 그 육적인 존재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죽는 나를 하나의 개체라고 보면서 그걸 대립시켰다는 거예요. 자기의 보편성을 신으로 만든 다음에 개별성과 대립시켰다는 겁니다. 그 신은 뭐야 그러면? 인간이 그 완전체가 될 수 있는 거. 인간의 완전체를 죽지 않는 거죠. 슬픔도 없는 거고 고통도 없는 거죠. 그러한 존재가 신이라는 거예요. 유적 본질을 신이다. 그래서 신은 인간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어떻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극복한 완전한 인간. 그 완전한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개별적인 인간이 아니라 호모사피엔스 종으로서의 인간이라는 거죠. 영생하는 인간이죠. 영생하는. 인간이 어떻게 영생의 개념을 알고 있겠습니까? 자기가 죽지만 자기 자식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자식도 있고 해서 호모사피엔스 인류 자체는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류 자체를 신으로 했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신의 본질은 유적인 인간인데 그 인간을 대립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로부터 해방되는 거는 바로 개별자로서의 나, 홍길동이라는 나와 나 홍길동이 영원히 죽지 않는 호모사피엔스 인류라는 것과 일치시킴으로써 나는 죽지만 인간이라는 호모사피엔스는 내 자식이 자식을 이게 영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개별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렇게 되면 이제 신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개별적인 인간과 보편적인 인간의 통일을 통해서 신이 필요 없게 되는 종교를 극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신체적인 유사성과 언어적 유사성이 있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은 사회적 유사성이라든가 국가적 유사성까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포에바는 거기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인간 개별적인 차원에서만 계속해서 나와 타인은 호모사피엔스라는 유적 존재로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너고 너는 나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타자들의 대표자인 너, 그죠? 너 속에는 내가 들어있죠.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나약함, 너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 되고 나의 나약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하고 내가 그러한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 그러한 것들을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한 인정을 하면서 공동체를 통해서 유적 인간과 일체함으로써 자기가 그 해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데 유사성, 공통성을 가지고 관계를 맺다는 거죠. 첫 번째는 신체적 유사성을 가지고 신체로서 관계를 맺어요. 그 다음에 언어적, 사유적. 그래서 인간의 관계를 맺는 거는 신체적 관계를 맺고 언어적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각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이 사랑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맺을 때 신체적 결합도 하지만 정서적 결합도 하고 언어적 결합도 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인간과 인간의 결합이라는 거죠. 감각적인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은 신체의 보편성과 언어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육체적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정신적 사랑이에요. 피와 살을 낳은 현실적인 사랑. 그래서 이 사랑으로서 즉 인간이 남녀간이겠죠. 특히 남녀간이라면 에로스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죠? 동지가라면 동지애를 통해서, 부모라면은 가족애를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자기 개별자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와 타인이 통일돼서 하나의 호모사피엔스를 깨닫는 것, 그래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해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보면 계속해서 개인이잖아요. 사회나 국가나 계급이라는 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인간적 유물론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마르크스가 나중에 우리 뒤에가 더 자세하게 합니다. 마르크스가 이 비판을 하죠. 비판을 해요. 왜 사회에는 빼먹었냐, 그죠? 개인과 개인의 관계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비판을 하는 게 이제 그 나온 게 마르크스의 이 사적 유물론이라는 겁니다. 저 관념론을 보겠습니다. 관념론의 종류. 관념론은 뭐 빨리빨리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유심론, 토테미즘, 그죠? 모든 물질에는 영혼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그죠? 산에는 산신령이 있고, 부족에는 부족신이 있고, 이런 게 토테미즘이죠. 토테미즘이 좀 발달한 게 이제 다신이겠죠. 도시마다 신이 있어요. 아테네의 여신이 있고, 사랑의 신 큐피드, 바다의 신 포세이돈, 술의 신이 뭐지? 술의 신? 뭐가 있었는데 잊어버렸다. 술의 신, 이렇게 다신이 아닌 거. 바커스요. 바카스, 맞아. 바카스, 술의 신, 바카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유일신이 나온 과정도 되게 웃겨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유일신을 처음에 주장해가지고 아테네 여신을 정했는데, 소크라테스가 물어본 거야. 소크라테스가 지나가는 귀족한테, 너는 신이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귀족이 이렇게 신은 이 만물을 만든 사람이 신이지, 그래요. 그러면 그럼 아테네는 누가 만들었어? 아테네 여신이 만들었지. 그럼 아테네 여신은 누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거죠. 아니, 신은 세상의 만물을 만든 건데, 그 신이 한 명이어야지. 신이 여러 명이면 그 신은 또 누가 만든 거야? 신의 개념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만물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여러 명 있으면 한 명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은 유일신이다. 그래서 아테네의 여신은 가짜 신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기소를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일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일신이고, 그래서 이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나온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는 소크라테스 논리적인 게 맞죠. 신은 만물을 만든 건데 세상에 신이 여러 명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두 번째는 정치학적으로는 지배자와 관련된 거. 부족국가 시대는 신은 지배자의 편이죠. 부족국가의 시에는 부족마다 신이 있었겠죠. 그런데 부족국가가 통일되면은, 심지어 부족국가 전에 가족 있잖아요. 가족신도 가족신. 부족신 이전에 가족신이 있었습니다. 조상신이 있어, 조상신. 조상신이 있었고, 부족이 생기면서 이제 그 부족 중에 그래서 김씨가 제일 힘이 세면 김씨 가족신을 부족신으로 하고 나머지 가족신을 다 부정했겠죠. 권력 관련.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족 국가가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되면 부족신이 100개가 있다면은 그걸 통일한 가장 큰 센 부족의 신이 그 왕국의 신이 되겠죠. 유일신. 삼국시대 때 불교를 왕이 들여봤다는 거죠. 왜? 부처님 말고는 신은 부처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부처님은 이 왕국의 신이다. 왕의 신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토착에 있는 토착신들은 다 가짜 신이다. 그래서 바로 이 나라의 신은 한 명이고, 이거는 국왕의 신이고, 그러니까 니네들은 국왕의 신에 다 복종해야 되고, 부족신을 믿으면 안 되고, 니네 부족장들은 다 왕한테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부족들의 신들, 토착신들, 토착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이 불교를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돈이 뭐 하얀 피가 나왔다는 이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왕의 신은 신선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유일신. 그래서 유일신은 철학적 관점으로서 도출되지만 권력으로서 도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심론이라는 게 있어요. 범심론. 범심론은 한번 보겠습니다. 범심론은 일체가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만물 자체는 신이거나 신의 표출이야. 신이 뭐야? 우주야, 우주. 삼라만상이 신이야. 신은 뭐야? 우주, 섭리, 삼라만상. 인도에서 이 세상 모두는 브라만이 변화해서 나타난 거다. 신의 표출이. 최고 원리인 브라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자체가 신이다. 자연 자체를 살아있는 통일로서 표상해서 숭상하는 거죠. 이런 거 문학적 토대를 이제 범심론, 스피노자가 범심론입니다. 이 범심론은 그 인격적인 신이죠. 우리가 말하는 인격적인 신과 무신론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만물이 신이다. 그 신이 없다는 얘기죠. 인격적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세상의 만물, 우주 자체가 신이야. 그거는 성경책에 나오는 금발의 하나님, 옷을 입은 금발의 하나님, 인간처럼 생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범심론은 무신론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스피노자도 신이란 자연이다. 이런 범심론의 또 하나 유명한 사람이 바로 헤겔이죠. 헤겔은 세계사를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절대정 우리가 어릴 때 애기일 때는 갓난 애기가 의식이 있습니까? 의식이 없죠. 생각이 없죠. 헤겔은 그걸 혼돈이에요. 혼돈. 갓난 애기는 자기가 갓난 애기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헤겔은 처음에 헤겔의 논리학에서는 혼돈. 나와 타인을 구분하지 못해. 유와 무를 구분하지 못해. 아주 낮은 차원이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갓난 애기가 나하고 갓난 애기 자기와 아빠를 구분하죠. 엄마도 구분하고 누가 엄마인 줄 알았고 자기는 엄마가 아닌 거 알죠. 자기와 엄마를 구분해. 나와 타인을 구분하게 되고 유와 무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의식이 가장 낮은 의식은 자아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이제 갓난 애기가 되면 자아를 의식해서 자기 의식이 생겨요. 자기 의식이. 그러다가 돼서 이제 뭐 초등학교가 되면은 자기 주관이 생기죠. 엄마 말도 잘 안 듣고. 중학교가 되면 이제 뭐 논리도 생기고, 청년이 되면은 이제 자기 철학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헤겔은 세계사를 마치 이런 절대정신이 가장 낮은 차원의 의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아의식이 생기고, 논리가 생기고, 주관이 생기고, 이성이 생기고, 나중엔 절대정신으로 한다. 그래서 세계를 다스리는 거는 세계사가 이렇게 전개된 거는 절대정신이 자기 실현 과정이야. 절대정신이 세계사를 전개하고 있는 거고 인간은 거기에 도구일 뿐이야. 인간은 이 절대정신이 관찰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절대정신이 전개하고 있고 다만 이 절대정신이 세계사에서 현시가 되는데 누구한테 현시되냐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역사적인 인물로 영웅적 인물로 나폴레옹. 그래서 헤겔이 나폴레옹을 절대정신의 화신이라고 보는 거죠. 그 시대적 인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 신을 부정하면서 이성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절대정신. 이게 일종의 범심론과 인격적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물의 운동 법칙이라든지 삼라만상을 신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신과 세계는 하나이고 그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 나타나는 것이 신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무신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념론에서 객관적 관념론, 주관적 관념론을 보겠는데요. 객관적 관념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관념이 존재한다. 관념이. 의식, 정신, 이념 이런 것들이 물질처럼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신이죠, 신? 신이 기독교에서 신을 사람처럼 그리잖아요. 기독교 신 보면은 저기 백인을 그려놨잖아. 사람처럼. 신, 의식. 근데 신은 존재하지 않죠. 인간의 의식일 뿐이죠. 그 의식을 물질처럼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객관적 관념은 이 관념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걸 이제 객관적 관념이죠. 근데 우리 실제로 그 신이라는 관념이죠. 관념에 불과하죠. 우리가 만드는 관념인데 그 관념이 물질, 두뇌의 기능인데 물질과 독립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의식뿐만 아니라 감각, 뜨겁고 차갑고 이런 거죠. 슬프고 기쁘고 이런 것 하나의 기능에 불과하지 그런 게 물질로서 존재하는 거는 아니죠. 그런데 특정 관념. 종교 큐피드가 사랑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사람과 사람과의 감정이죠. 근데 그 감정에 신이 존재한다. 사랑의 신이 존재한다. 사랑이라는 관념이 인격적인 신처럼 존재한다. 이게 객관적 관념이에요. 관념이 물질의 형태로 사람의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해서 이런 사람들의 이런 주장에 하면은 의식, 감각 이런 것들이 물질처럼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해겔에 그랬죠. 이성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되는 거고 종교에서는 그 신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처럼 물질적 존재로 생명체로 존재하는 거죠. 그런 사람의 형상으로 가지고 존재한다. 이건 다 이제 그래서 구체적인 살아있는 인간과 연관되지 않는 우리의 감각, 의식, 이념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모든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을 뿐이고, 그죠? 자, 법과 사상은 법률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랬죠. 법과 사상, 법률이. 법률이 신이야, 그러면. 법이 신이야. 법대로만 하면 돼, 법대로만 하면. 근데 그 법이 지켜지는 것, 법이 구속력이 있는 거는 이 법이 신적인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법을 강제하는 국가 권력이 있는 거죠. 공권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을 지키자고 준수했던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독재자가 헌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헌법이라는 법이라는 거는 인간이 지켰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그게 독자적으로 무슨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관적 관념론은 좀 어려운데 주관적 관념론은 자기가 겪은 거, 여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겪은 것만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 관념. 그래서 물질은 우리의 감각 밖에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가 인식이라는 거는 감각의 경험을 두뇌의 지식과 결합하는 거죠. 우리가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5가지 감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많죠. 저주파, 고주파, 그죠? 아까 말해 돌고래나 박쥐가 듣는 거 우리는 못 듣는 게 많아요. 우리의 감각을 다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주관적 관념론자들은 내가 겪은 거, 나만이 알고 있는 것, 그러한 것들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감각은 한계가 많죠. 그래서 물질을 그대로 모조한 게 아니라 물질의 일부의 성질을 반영한 거죠. 우리가 시각으로 사과를 본다면 사과의 색깔 중에서 흡수하는 거는 우리가 볼 수 없고 반사하는 것만 봐서 사과의 시각적인 건 보는 거죠. 눈의 시각이 사과의 맛을 가르쳐주는 맛은 우리가 씹어봐가지고 이렇게 미각으로 이렇게 보는 거란 거예요.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보는 거죠. 가시광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시광선만 볼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적외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겪은 것만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겪지 못한 이런 세계를 다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경험주의자. 경험을 절대적으로 내가 경험해봤어.
내가 옛날에 다 해봤었는데 안 돼. 야, 사장하고 싸워. 사장하고 싸워서 내가 이긴 놈을 못 봤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의 인간이 겪는 경험이나 감각은 인간 개개인 특수하고 특별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한계를 지내고 있죠. 이런 특수한 것들이 보편적인 것들을 얘기할 수 없고, 특별한 것들이 일반적인 걸 얘기할 수 없고, 개별적인 것들이 종합적인 걸 얘기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것들이 추상적인 것들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 자기 경험만 가지고. 장님이 자 길에 걸어가는데 길 가운데, 오솔길 가운데 돌뿌리가 있어요. 돌. 장님이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장님한테 그 돌이 존재하는 거지만, 장님이 돌뿌리에 걸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장님한테는 돌뿌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돌뿌리는 존재하죠. 근데 이 주관적 관념론자는 뭐냐면, 장님이 돌뿌리에 걸리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장님에게 돌뿌리는 존재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야, 사실은. 장님에게. 돌뿌리는 장님과 아무 관련도 없고 돌뿌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인식하는 것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감각은 모든 물질을 다 그대로 인식할 수가 없죠. 완전히 인식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경험한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주 오만 방자하기 짝이 없어요. 자기 경험한 거를 빼고 다 무시하니까.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만 정말로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러면 어때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 번에 겪으면 불가지론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 경험들, 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경험으로 모든 걸 세상을 설명하려고 그러고, 주관적 경험. 그다음에 좀 똑똑한 사람은 불가지론. 야, 내가 옛날에 알았던 것들이 다 잘못됐구나. 세상의 이 진실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고대에 물 분자나 산소, 수소와 같은 원자가 존재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즉 오감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 근데 철학자들은 이 경험할 수 없는 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감각할 수 없는 걸. 즉 경험하지 않은 것이라도 철학자들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관념론자들, 불가지론에 의하면은 우리의 감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진리에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 철학자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 못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과거에 논리적으로 설명했다는 게 오늘날 과학으로서 입증이 되죠. 입증이 됩니다. 고대 원자론의 대부분이 오늘날 과학으로서 입증이 돼서, 그 중에 틀린 것도 있지만 맞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대 원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모든 물질에는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다. 그래서 그 구멍이 뽕뽕 뚫려서 기체간에는 그 구멍이 크고 그래서 멀리 퍼져 있고, 고체일수록 구멍이 작아서 그래서 밀접하게 했다. 이게 고대 유물론, 고대 원자론자들이 한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각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감각에 한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진리를 우리가 추론을 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주관적 관념론자들은, 덜 떨어진 주관적 관념자들은 자기 경험을 절대시하죠. 이거는 좀 덜 떨어지고, 그 다음에 파우스트나 데카르트나 소크라테스처럼 똑똑한 주관적 관념론자들은, 야, 이 세상을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내 경험으로서 세상을 다 알 수 없구나. 세상은 요지경이야. 알 수가 없어. 우리 동지들도 믿을 수 없어. 내가 겪어보니까 옛날에는 그 친구가 내가 잘 아는데 정말 성실한 친구고 동지를 배신하지 않아.
그렇게 주장했어, 그 사람이. 홍길동이 임꺽정을 그렇게 자랑하고 해서 나는 임꺽정을 정말 잘 알아. 임꺽정 경험했는데 정말 걔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야. 이렇게 경험 가지고 큰 소리 쳤는데 임꺽정이 자기를 배신한 거야. 근데 임꺽정만 배신했나? 을지매도 배신하고.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을 많이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이라는 건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회의감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은, 어설픈 사람은 경험을 제일 알고 되게 우쭐대고 자기 경험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려고 그러고, 좀 더 똑똑한 사람은 경험의 한계가 명백함으로 회의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비판적으로 된다. 비관적으로 된다. 회의주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내가 확실한 거는 내가 모든 것을 모른다는 거. 즉 내가 무식하다는 거, 확실하다는 거. 데카르트는 뭐라 그랬어? 확실하다는 거는 내가 지금 의심이 많아가지고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건 확실해. 내가 답을 못 가졌는데 답이 없다는 건 확실해. 그 회의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주관적 관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의 이런 경우에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다 해봤어. 안 해본 거 없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재벌 삼성하고 싸워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 자기 경험. 만약에 이런 경험만 한다면 새로운 사실, 새로운 혁명이나 이런 거는 불가능하겠죠. 과거의 것만 한다면. 이게 이제 유물론과 우리가 관념론에 대해서 했고요. 여기까지가 끝인데, 우리 5분에 시작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돼요. 다 창을 열어놨으니까.